월든의 제4장, 숲의 소리들입니다. 화면 떴네요. 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큼직한 제목으로 제4장 숲의 소리들, 책을 덮고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부제목이 아주 강렬하죠. 네, 그 아래로는 부드러운 인맥이 선명한 나뭇잎 하나랑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의 파동을 나타내는 주파수선이 겹쳐져 있습니다. 단순히 새소리를 묘사하는 감상적인 챕터는 아닐 텐데 이 책을 덮고라는 선언이 암시하는 진짜 의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책을 덮는다는 건 막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지적 산물인 활자,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도구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거죠. 오, 의도적인 차단이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규정된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숲의 소리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원초적인 자연의 텍스트에 온몸을 던지겠다는 황홀한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야, 자연의 텍스트에 온몸을 던진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그 선언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하시죠. 종이책을 덮고 대자연을 펼치다라는 소제목 아래 화면 좌측에 있는 묵직한 종이책 아이콘에서 화살표가 이어져서 우측에 생명력 넘치는 나무 아이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하죠. 바로 앞선 제3장의 제목이 독서였잖아요. 거기서 서로는 인류의 지혜가 담긴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해놓고 왜 4장에 오자마자 본인이 그 책을 덮어버리는 걸까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이 급격한 태도 변화에 기저에는 어떤 논리가 있는 건가요? 이건 지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진화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서로가 3장에서 강조한 고전의 가치를 결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아, 고전에 부정한 건 아니다. 네, 고전은 분명 훌륭한 스승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깨달은 건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누군가의 경험을 문자로 번역해놓은 2차적인 기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아하, 활자는 결국 누군가를 한 번 거친 간접 경험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소로는 이제 그 간접 경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번역이 아예 필요 없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원본을 오감으로 직접 경험하려 한 것입니다. 오감을 통한 직접 경험이요. 네,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생생하게 피부로 흡수하는 한 차원 높은 배움인 거죠. 종이책을 버린 게 아니라 우주라는 더 큰 책을 펼친 셈입니다. 번역이 필요 없는 원본을 읽는다. 이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원본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 세 번째 슬라이드로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화면 한가운데 아주 큼직한 회종식의 이미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슬라이드 설명을 보니까 소로가 여름날 아침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비치는 오두막 문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는 일화가 적혀 있네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건 명상을 짐자한 단순한 게으름이거나 막 극심한 시간 낭비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당시 미국은 산업혁명의 열기랑 청교도적인 노동 윤리가 결합돼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미덕이던 시대였거든요. 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분위기였겠네요. 맞아요. 그런 사회적 맥락에서 아침 내내 문지방에 앉아 햇볕만 쬐고 있는 소로의 모습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게으름뱅이로 비쳤을 겁니다. 저 같아도 혀를 찼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화면을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보시면 소로가 이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전복시키는지 그 해답이 시각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슬라이드로 전환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네요. 왼쪽에는 복잡하게 맞물려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쇳빛 톱니바퀴들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사람의 형상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로 일체가 되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의 톱니바퀴는 당대 사회가 칭송하던 물류적 생산성을 상징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계, 이윤 창출을 위한 육체적 노동이죠. 네네,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요? 그런데 소로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생산적인가? 하고요. 아, 물질적 생산성에 대한 의문이군요. 오른쪽에 나무와 일체가 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겉보기엔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소로에게 이 시간은 영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나는 단절없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절 없는 명상의 시간? 네, 소로는 톱니바퀴처럼 구르며 영혼을 갈아넣는 삶보다 자연 속에서 침묵하며 내면의 질서를 구축하는 이 멍해 보이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적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성의 정의를 물질에서 영혼의 영역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통찰이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이라 진짜 멋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도대체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숲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5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제가 숲의 오케스트라, 낮과 밤의 자연의 소리네요. 네, 화면 분위기가 확 밝아졌죠? 네, 부드러운 오선지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과 춤추는 나뭇잎, 그리고 바람의 기호가 음표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자연의 생명력이 아주 경쾌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활자의 세계를 떠난 서로는 이제 자연이 뿜어내는 다양한 주파수에 귀를 맞춥니다.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숲비둘기의 부드러운 울음소리, 그리고 채찍 휘파람새의 노래까지요. 정말 평화로운 숲의 ASMR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로가 이 소리들을 단순히 백색 소음이나 배경음악으로 소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네, 그는 이 소리들을 우주적 생명력의 숨결이자 숲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주하는 거대한 교향곡으로 온몸으로 감각했습니다. 오, 숲 전체를 거대한 교향곡으로 느꼈군요. 그런데 이어지는 6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네, 밤이 찾아왔죠. 슬라이드 배경이 짙은 어둠으로 덮이고요. 뾰족하고 거친 소나무 가지들 사이로 번뜩이는 커다란 부엉이의 눈이 등장했습니다. 밤의 숲을 지배하는 소리인데요. 섬뜩하죠, 약간. 사실 낮에 들리는 예쁜 새소리나 시냇물 소리만 예찬하면서 낭만적으로 묘사해도 훌륭한 자연 에세이가 됐을 텐데 왜 소로는 이 기이하고 어쩌면 섬뜩하기까지 한 부엉이 울음소리에 그토록 집중했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소로가 평범한 자연 애호가들이랑 궤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소로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얼어붙은 대지의 신음, 혹은 인간적인 우울함을 대변하는 소리로 깊이 있게 묘사했거든요. 얼어붙은 대지의 신음이요. 표현이 진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보통 자연을 평화롭고 아름답고 자신을 치유해주는 밝은 안식처로만 취사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소로는 달랐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 묵직한 우울함, 그리고 죽음을 연상케 하는 밤의 신비로움까지도 자연의 온전한 일부로서 끌어안았어요. 아, 어두운 면까지 온전히 받아들였군요. 이 안에서 현대인들이 외면하려고 하는 내면의 깊은 우울이나 고독이 공명하는 접점을 찾아낸 것이죠. 자연을 인간 입맛에 맞게 동화책처럼 포장하지 않고 그 이면의 어둠까지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거네요. 이 입체적인 시각을 기억하면서 7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문명의 소리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던 숲의 평화로운 동심원을 아주 거칠고 날카로운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굵은 철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숲속에 문명의 소리가 침투했네요. 오두막 근처를 지나는 피츠버그 노선 기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교향곡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던 소로의 고막을 찢을 듯이 불을 뿜으며 달리는 철마의 굉음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철마, 그러니까 아연 호스군요. 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당시 19세기 미국을 휩쓸던 자본주의의 팽창, 산업화,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거대한 문명의 폭력적인 물결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아, 폭력적인 문명의 물결. 소로의 고요한 은둔처 깊숙한 곳까지 그 문명의 입김이 어떻게 무력으로 침범해 들어오는지 이 슬라이드가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정말 공간을 확 찢고 들어오는 압도적인 침입인데요. 그런데 저는 8번째 슬라이드의 묘사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화면 중앙에 양팔 저울 이미지가 똑하니 놓여 있어요. 보통 이런 생태주의적인 텍스트에서 기차나 기계음이 등장하면 무조건 자연을 파괴하는 끔찍한 악당으로 몰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묘사하죠. 이 곡 마치 우리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고 그 편리함을 엄청 사랑하면서도 밤낮 없이 쏟아지는 단톡방 알람 소리는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양가적인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소로도 이 기차에 대해서 저울질을 한 건가요? 와,
당신이 방금 제시한 그 스마트폰 비유가 이 챕터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소로는 무작정 기계를 부수자고 외치는 그런 감정적인 기계 파괴주의자가 아니었거든요. 화면의 저울이 보여주듯이 아주 균형 잡힌 입체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오,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았나요? 한편으로 소로는 눈보라를 뚫고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기차에 엄청난 에너지를 긍정했습니다. 기차의 에너지를 긍정했다고요? 네, 상업주의가 전 세계 물자를 실어 나르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우주적 질서나 인간의 영웅적인 개척 정신 자체는 아주 흥미롭고 장엄하게 관찰했어요. 기차의 규칙성을 일종의 거대한 우주적 질서로 격상시켜서 바라봤다는 게 진짜 뜻밖이네요. 그렇다면 저울의 반대편, 그가 경계했던 기차의 치명적인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소로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건 기차라는 물리적인 기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차가 인간의 시간관을 폭력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관을 재편한다고요? 기차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해와 달의 자연스러운 리듬 대신에 붕단위로 쪼개진 철도 시간표에 자기 삶을 끼워 맞추며 허둥대기 시작했거든요. 아, 시간에 쫓기게 된 거군요. 네. 소로는 인간이 기차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기계의 논리에 종속되어서 속도의 노예로 전락하는 현상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 겁니다. 편리함이라는 미끼에 걸려서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였죠. 편리함에 취해서 내 삶의 리듬을 빼앗기지 말라는 통찰. 이건 지금 스마트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죠. 자, 그럼 9번째 슬라이드로 화면 넘기겠습니다. 이번엔 숲속 자아와 문명 사회를 잇는 철로 위에 굵은 초록색 연결고리가 겹쳐져 그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주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오해라면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로를 세상과 완벽하게 담을 쌓고 산 염세주의적인 은둔자로 착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철도라는 물리적 통로를 하나의 선으로 삼아서 숲의 고립과 마을의 문명을 아주 유연하게 오갔습니다. 아,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었군요. 네, 세상으로부터 막 도망친 게 아니라 문명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의 균형을 실험했던 겁니다. 숲에 고립된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고 있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그 점을 아주 유쾌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10번째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슬라이드 4파를 보면 철길 옆을 산책하고 있는 소로를 향해서 지나가는 화물열차 안에 직원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매일같이 철로 주변을 서성이는 소로를 보고 철도 직원들이 아, 저 사람도 우리 회사 소속 선로관리원이구나 하고 오해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읽다 보면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아주 인간적인 에피소드입니다. 하하, 맞아요. 보통의 철학자나 지식인이라면 속된 말로 감히 하버드 출신인 나를 단순 육체노동자랑 헷갈리다니 하면서 엄청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충분히 그럴 법하죠. 하지만 소로는 이 오해를 전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열차 직원들의 인사를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 유대감으로 받아들였죠. 아, 유대감이요. 네, 문명 사회의 톱니바퀴로 살아가는 그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궤도를 달리는 동료로 존중한 겁니다. 서로의 소탈하고 열린 태도가 팍팍 느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단순한 오해에서 월든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기가 막힌 철학적 비유가 탄생하더라고요. 11번째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네, 스케일이 커집니다. 갑자기 화면 스케일이 우주로 확장되는데요. 까만 우주 공간 한가운데 우리가 사는 푸른 지구가 떠 있고 그 지구 전체를 둘러싼 거대한 궤도 위로 철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압도적이죠. 철도 직원들의 착각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답했죠. 나도 지구의 궤도 어디에선가 선로 수리공 노릇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와, 자신을 동네 철도 수리공에서 단숨에 우주적 차원의 수리공으로 승화시켰어요. 바로 그 지점이 소로가 가진 천재적인 은유의 힘입니다. 그가 말한 선로 수리공의 진짜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서 12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12번째 슬라이드 띄웠습니다. 화면에 4개의 아이콘이 보이네요. 물리적 도구인 렌치와 기차, 그리고 정신을 상징하는 뇌와 원자 궤도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비교가 딱 되죠. 물리적인 철도 수리공은 손에 렌치를 쥐고 구분 솔로를 고쳐서 기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렇다면 소로가 자처한 지구 궤도의 수리공은 도대체 무엇을 고치고 있는 걸까요?
학생 여러분도 한번 유추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뇌와 궤도 아이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선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혹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친다는 뜻 아닐까요? 와, 정확합니다. 완벽한 해석이에요. 아, 맞췄네요. 소로는 숲이라는 공간에 고요히 멈춰서서 명상하고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온 쓸모없는 짓 같지만 사실 그는 탐욕과 맹목적인 속도전에 취해서 자칫 탈선해 버릴지도 모르는 인간 영혼의 궤도를 묵묵히 다듬고 보수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인간 영혼의 궤도를 보수한다. 정말 뭉클한 비유네요. 무작정 앞으로만 달리는 인류라는 열차가 삶의 본질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여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철학적 사유를 통해 영적인 선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고결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아, 남들이 육체적 노동으로 세상을 굴러가게 할 때 본인은 영혼을 수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통해 인류의 궤도를 지키고 있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그렇죠. 자, 어느덧 오늘 탐구의 후반부로 향합니다. 13번째 슬라이드 띄웁니다. 부제가 소리에서 침묵으로 고독의 전주곡입니다. 화면을 보면 아주 복잡하고 어지럽게 요동치던 소리의 파동선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잦아들더니 결국 팽팽하고 고요한 일직선, 즉 완전한 침묵으로 변해갑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4장 내내 숲의 새소리, 바람소리, 밤의 부엉이 소리, 문명의 기차 소리 등 막 온갖 외부의 물리적 소리들에 귀를 열어두었던 소로는 이 챕터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결국 가장 근원적인 상태인 침묵과 고요로 회귀하게 됩니다. 아,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세상의 모든 소리는 결국 그 바탕에 침묵을 깔고 존재하니까요. 소로는 그 온갖 파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여백, 그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은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방해 없이 자기 자신과 가장 온전히 대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14번째 슬라이드에 잘 시각화되어 있네요. 네, 화면 설명해 주시죠. 화면 중앙에 귀모량 아이콘을 중심으로 초록색 동심원이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 부드럽고 넓게 영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는 단순한 물리적 청각을 넘어 마음으로 듣는 법을 익히는 단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차 소위로 대변되는 소음과 속도로 빽빽하게 가득 찬 세상에서 의식적으로 고요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행위, 이건 결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네, 앞에서도 강조하셨죠. 고장나서 막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절하듯이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흐트러진 우리의 영혼을 본래의 맑고 단단한 상태로 튜닝, 그러니까 조율하는 필수적인 작업인 거죠. 영혼의 주파수를 튜닝한다. 네, 이 조율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비로소 외부의 어떤 자극 없이도 충만한 내면의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다음 장, 제5장 고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신적, 철학적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고독의 전주곡이었군요. 외부의 소리를 온몸으로 감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결국 내면의 침묵이라는 가장 깊은 우물로 향하는 정말 위대한 여정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1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결론 및 요약 메시지인데요. 오늘 화면을 넘기며 탐구한 제4장을 관통하는 소로의 핵심 깨달음이 따옴표 안에 딱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끔 책 읽는 것조차 방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문가에 앉아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영혼이 스스로 자라나기를 기다렸다. 숲의 소리를 따라온 오늘 여정의 완벽한 요약이네요.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문장입니다. 때로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지식조차 잠시 내려놓고 대자연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삶의 맹목적인 소름을 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남들 눈에는 그저 시간 낭비로 보이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톱니바퀴처럼 소모되는 일상에서 이탈하려는 우리 영혼의 궤도를 묵묵히 수리하는 가장 위대하고 생산적인 시간임을 소로는 슬라이드 전반에 걸쳐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